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여행을 다녀와서야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갯돈을 모아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이유 5가지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김경자 씨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난 뒤 삶이 갑자기 낯설어졌던 시기에 하루 중 유일한 활력이 된 것이 하나 있었죠. 바로 수요 반찬 모임입니다. 수요 반찬 모임. 처음엔 딱히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셋, 넷씩 모여 시장 반찬을 함께 사다 먹고 누군가 김치 담그면 한 통씩 나누고 그렇게 만든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그 모임이 어느새 11년째. 멤버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들. 아이들 결혼하고 손주 돌보며 허리 휘는 시기도 지나고 이젠 자기 인생을 한 번쯤 누려보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퍼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가장 활달한 성격의 미자 언니가 말했죠. 야, 우리 이제 갯돈 모아서 여행 한번 가자. 진짜. 시간도 있고 애들도 이제 손 떼지 않았냐? 그렇게 시작된 게 수요 모임 전용 통장. 매달 10만 원씩 5명이 1년간 모았습니다. 모이면 통장 잔고 확인하고 이자 붙었네 하며 낄낄 웃고 이래서 단체 생활이 참 좋아하며 서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딱 1년 모인 돈은 총 600만 원. 개인 경비 조금 보태서 5명이 함께 떠나는 6박 8일 베트남 다낭 자유여행이 확정됐습니다. 항공권, 숙소, 렌터카, 일정표까지 미자 언니가 도맡아 예약했고 통장 관리도 가장 똑부러진 숙자 언니가 맡았습니다. 공항에선 단체 사진도 찍고 우리 인생에 이런 날이 또 올까 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관계를 망가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호텔 체크인 할 때도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 호텔 조식 앞에서 들뜬 얼굴들, SNS에 올리며 댓글을 달던 그 활기. 하지만 여행이라는 건 늘 그렇듯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여행 3일차부터 시작됐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영숙 언니가 말을 꺼냅니다. 왜 자꾸 방 정리는 내가 다 하게 되냐? 그러자 경자 씨가 조용히 말했죠. 나는 어제 청소기 돌렸는데. 미자 언니가 덧붙입니다. 그럼 돌아가면서 하자. 근데 솔직히 경자 너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손 놓는 거 우리 다 봤어.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고 경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당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음식이 나와도 젓가락은 천천히 움직였고 사진도 아무도 찍지 않았습니다. 4일차 시장 구경 도중 숙자 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점심값 내가 카드 긁었어. 정산은 어떻게 할까? 영숙 언니가 대답합니다. 그거 어제 모임 통장에서 나간 거 아니었어? 그건 딴 거래야. 지금은 아직 현금에서 나간 거야. 그 말을 들은 미자 언니가 말합니다. 에이, 그냥 대충 계산하자.
너무 깐깐하게 굴면 여행 재미없어져. 그러자 숙자 언니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내가 통장 관리해. 난 이거 장난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그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누구 하나 웃지 못했습니다. 5일차 기념품을 고르던 중 경자 씨가 손주 옷을 들며 말합니다. 이거 민성이 입히면 예쁘겠다. 그러자 미자 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 진짜 여기까지 와서도 손주 걱정하냐? 재미없게 산다. 너 그 말에 경자 씨는 조용히 옷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가만히 앉아있던 그녀를 본 숙자 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은 그냥 둘씩 나눠서 다니는 거 어때? 경자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가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냥 다음은 없어도 돼. 나 이번 여행으로 다 느꼈어. 귀국 비행기 안. 5사람은 창가를 바라보며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정했던 인천공항 출국대의 모습은 사라졌고 마치 서로 낯선 사람처럼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요 반찬 모임은 뜸해졌습니다. 모임 통장은 그대로 있었지만 통장 얘기를 꺼내는 사람도 갯돈을 이어가자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정은 돈으로 모았지만 그 우정은 거리와 시간 속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김경자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친구랑 여행 간 건 후회 안 해. 그냥 우리가 서로 너무 몰랐던 거지.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제는 같이 걷는 대신 그냥 따로 살아도 괜찮아. 너무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우린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며 그녀는 아직도 일요일 아침마다 모임 단톡방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우리 수요일에 만날까 하고 말해주지 않을까 그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 채 말이죠.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사람은 단숨에 잊히지 않는 법입니다. 모임 통장 하나에 웃고 울던 날들은 이제 모두 추억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65세 이후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때로는 관계를 해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리듬이 다릅니다. 여행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친했어도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의 만남이라면 몰랐던 생활 리듬의 차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해야 하루가 개운하고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야 잠이 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런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일어나기 전까지 벌어지는 작은 충돌들. 빨리 씻어. 조금만 조용히 해줘. 에어컨 끄면 안 돼? 같은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처음엔 웃고 넘기던 말도 언젠가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루틴은 강해지고 고집은 단단해집니다. 좋은 친구라도 여행 중에는 그 루틴의 충돌을 매일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친구일수록 오히려 가끔 보고 오래 우정을 지키는 사이로 남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돈에 대한 감각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의 갯돈을 모았다고 해도 쓰는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중 하루 한 끼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며 추억을 사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돈이면 손주 선물을 더 사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단순한 소비 성향의 차이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얘는 생각보다 자기중심적이네.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돈 앞에서는 꽤 따지네.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여행이 끝나도 그 인상이 머릿속에 남습니다. 친구와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 중 돈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들여다보게 하고 그 인생관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책임 분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여행은 일이 많습니다. 일정을 짜는 사람, 항공권 예약하는 사람,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 숙소를 정리하는 사람, 회비를 관리하는 사람. 그 모든 걸 혼자서 도맡는 사람은 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은 그걸 노력이 아니라 취미 정도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원래 이런 거 좋아하잖아. 난 잘 몰라서 그냥 맡긴 건데 왜 기분 나쁘지? 이런 말들이 갈등을 키웁니다. 그리고 여행 막바지에 가면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부턴 내가 해. 우정이라는 건 큰 갈등보다 이런 작은 책임의 불균형에서 더 많이 깨집니다. 서로의 노력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다는 듯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행은 힘든 숙제가 됩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야, 넌 진짜 여행 와서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내가 친구가 없는 거야. 넌 왜 항상 그렇게 느려? 이런 말들, 평소에는 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다릅니다. 피곤하고 일정에 쫓기고 몸이 지치다 보면 감정의 여유가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던지는 말은 때론 진심보다 더 아프게 꽂힙니다. 게다가 60대 이후의 감정은 어릴 때보다 더 민감하고 더 섬세합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말투엔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오래 남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기억나는 건 아름다운 풍경보다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은 기억이 아닌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부분입니다.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까진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전부 좋은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함께 웃던 일, 밤 나누던 일, 힘든 시기 어깨를 빌려주던 모습들. 그런데 단 한 번의 여행으로 그 이미지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를 떠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 그때 여행 가서 사람 다 드러났잖아. 그 여행 하나가 기억이 아니라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꼭 여행을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함께 한 끼 밥을 먹고 시장 골목을 걸으며 서로의 소소한 하루를 나누는 것. 그게 어쩌면 더 깊은 우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서 관계는 많이가 아니라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자리에 앉아줄 친구라면 여행보다 긴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충분히 함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막상 연락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아봐도 선뜻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외롭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법이죠.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왕년에는 매일 같이 친구와 만나서 술 한 잔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연락할 친구가 없어 외로운 적 많았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을 가까이서 함께 늙어갈 것 같던 친구도 멀어지고 그마저 있던 지인들도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갑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만의 문제로만 느끼게 되어 걱정을 하며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니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서로의 환경 변화. 사람마다 다르지만 친구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환경 변화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는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공을 차거나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자랐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이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인생 전반전에는 다들 비슷한 환경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지만 인생 후반전이 되면 서로의 환경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친구들마다 사는 수준이 다르고 대화의 관심사가 다르고 걸어가는 길, 걸어온 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어느새 하나둘씩 정리가 됩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인연도 은퇴 후 나이가 들게 되면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관심사나 취미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사귀어야 할 이유도 자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만나던 친구라는 이유로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괜히 자신의 마음만 다치기 쉽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만나던 친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인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대체로 50을 넘어가면 정서적 교감이 불확실한 인간 관계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소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가성비를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심은 줄어들지 않지만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 활동은 위축됩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겁고 재밌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친구가 꼭 많을수록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같이 어울려 다닐 체력도 가지고 있지 않아 친구가 많은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위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왕년에 친구가 많았는데 나이 들어 연락할 친구를 찾아보니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친구가 적어진다고 해서 외롭다든지 소외감이 들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가 적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친구가 하나 둘 사라져도 신경 쓸 일이 적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독일의 철학자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오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50이 넘어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은 자유로움 속에 성장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어수선한 집단에서 벗어나 혼자서 조용하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며 사유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면 삶이 균형을 이뤄 행복감이 몰려올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내면의 또 다른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 몸과 마음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고 고독하게 느끼는 이유는 지금 소속된 집단, 즉 사회나 가족,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속 의존증이라는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잃는 것보다 소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결국 소속 의존증을 극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밝고 상쾌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우리 삶과 우선순위를 반성하는 시기이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몰랐던 나의 삶과 인생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 자신감과 자존감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것에 슬픔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나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세요. 그렇게 답을 찾은 중년들 중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책도 출판하고 TV에 나오는 친구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회할 일도 미련도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혼자여도 행복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혼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과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누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까봐 부당한 일도 참고 넘기며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에 상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상처받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반면 친구 없이도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지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성숙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하고 상대가 선을 넘는 경우에도 굳이 참고 희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이겨내고 해결책을 찾다 보면 생각보다 별것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 모든 감정, 모든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는 건 바로 나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 여러분도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우울감에 사로잡혀 쓸쓸하게 보내지 않고 독서나 명상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을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고 느껴서 잘 맞지 않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가며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남게 됩니다. 이유 모를 외로움, 자존감과 자신감 하락 등 부정적인 생각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는 나를 좀먹는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확연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쓸쓸하고 영혼 없는 처량한 모습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활력이 넘치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오던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발전시키고 시간의 농도를 깊이 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기만의 취미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그 일이 괜찮은지 물어보고 주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닐 뿐더러 그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할 때는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면 친구 없이 혼자 잘 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혼자 있는 시간에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내면적으로 강해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누구나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힘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을 얻기 때문에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은 오로지 나의 몫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지 고민하기보다 항상 스스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있는 자신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가 맞는 말이라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면 신경 쓰지 않고 넘길 줄 압니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나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퉁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는 과감히 끊을 줄 압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자기만의 시간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아도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어가는 삶은 주변의 친구로 여길 사람이 있든 없든 연연하지 않고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외로움에 대한 걱정과 달리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성장하고 창조하고 발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내 인생에 정말 도움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고 좋은 선물